세 번째 수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실제인데요. 이제 실제 여러분들 교재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8페이지부터 쭉 이어져서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 발표 좀 같이 하시게 되면서 뭐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이제 같이 발표도 하고 그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서로 질문도 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했습니다만 이제 그 질문을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못해서 저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와서 이제 가게도 직접 그리신 것들도 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좀 의견도 나누고 또 실제 수업 그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셨는지 생각을 좀 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도 발표하신 분들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수업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도록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도 저희 상담소에서도 사례관리회의나 아니면 슈퍼비전 회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솔루션 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요.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 초기 접수는 어떻게 했고, 클라이언트와의 초기 사정 과정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해서의 결과는 어떠어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 결과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욕구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그 초기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합의된 욕구를 찾고 그 합의된 욕구를 수정하기 위한 아니면 실천하기 위한 서비스 계획들을 세우고 그 서비스에 동참하겠습니까? 물어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된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과정마다 또 실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내가 사정을 했는데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이 정확하게 한 건지 좀 의문이 든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무언가를 계속 요구를 하시고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한다거나 할 경우에 이러한 사례관리 회의나 또는 뭐 솔루션 회의나 아니면 통합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다른 직원분들 또는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분들까지도 모셔서 함께 사례 관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사례 관리 한 2케이스, 3케이스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수업 말고 이제 두 번째 수업서부터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테이블을 놓은 것처럼 모여서 서로 사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하고 만약에 아니면 각자의 입장에서 동료시니까요. 동료 슈퍼비전을 해주시는 거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험들을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하는 것들을 의견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동료 회의 아니면 사례관리 회의, 통합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 또는 현재 담당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하고 사례 관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좀 같이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두 분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어떤 사례를 보시면서 초기 과정은 어땠고 그 다음에 사정 과정 그 다음에 또 사정의 어떤 계획들 어떤 스킬들 그 다음 개입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 또 실행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직접 진짜 이 케이스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례 개요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53세 여성의 뇌병변 장애인 사례입니다. 이 여성 클라이언트는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두 번째 결혼해서 늦게 얻은 아들 둘과 생활 중인데 뇌 손상으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자마자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건축기술자인데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혼도 안 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쌓아놓았던 남편의 폭탄 같은 빚을 떠맡게 될까봐
서둘러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병이나 장애보다도 두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싶은데 첫째는 어려서 너무 산만하고 어디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둘째는 너무 내성적이고 수능적이고 자기 주장이 적어서 걱정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구청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 사례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본 클라이언트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례 관리를 받고 싶다 하여서 장애인 복지관이 주된 사례 관리를 맡게 된 또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 전문 어떤 기관에서 사례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에서의 희망복지 지원단은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어떤 생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또 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관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아마 구청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사례를 좀 연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제 그 269페이지를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269페이지를 보시면 접수 및 사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사례 개요에 관한 부분들은 한번 보았고요. 접수하고 사정하는 과정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 대상으로 판정하는데 사용한 초기 면접지는 표 9-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접수 번호 이런 것들은 어떤 각 기관별로 접수에 대한 어떤 초기 면접지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언제 접수했는지, 상담자 담당자는 누구신지, 상담의 경로, 또 대상자에 대한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주소나 뭐 간단한 연락처들도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 등록 여부, 장애인 등록은 언제 하셨는지, 또 장애명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러한 찾아오셨을 때 상담 내용들, 간단한 가족, 그 다음에 환경, 그분이 처한 주변 환경들이나 생활 환경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조사, 동의를 얻은 후에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 호소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러한 어떤 초기 면접을 통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기관의 어떤 사례관리 대상으로 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 연계자로 할 건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 판정이 이제 집중 대상으로 판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집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기관에서도 보면 비대상, 일반 사례관리 대상, 집중 사례관리 대상, 그 다음에 긴급 사례관리 대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상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들,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통해서 건강하신 클라이언트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여기 일반, 집중, 긴급 대상이 되시면 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 대상으로 사례관리 회의에서 판정이 되어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담당자 선생님께서 사례관리를 지원을 담당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뢰 경위, 개인력, 가족력, 경제적 영역, 일상생활 등에 대한 보통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례에 대한 상담 내용을 적을 정도면 한 2번 정도 1회기나 2회기, 최소 2회기 정도의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내용을 좀 보면은 상담 내용 첫 번째 의뢰 경위 장애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으며 지지 체계 부족과 자녀 교육 등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례 개요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2번의 이혼,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중에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되어서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신 욕구가 굉장히 많으신 클라이언트신 거죠. 근데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도 이제 말수가 적고 어떤 어려움들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고 또 둘째 아이는 이제 거기다 이제 컴퓨터 게임 중독의 증상까지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이런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욕구들이 큰데 비해서 실제로 그러한 어떤
그 역량들이나 어떤 그런 체계들을, 지지 체계들이 가족 내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녀 치료의 필요성을 아시고 정서적인 불안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이고 꾸준한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청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 담당자가 본 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된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장애인 전문 복지 상담, 장애인 전문 기관으로 의뢰를 하시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뇌병변 장애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 사례를 맡게 된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서비스는 상담 및 지지체계 형성 및 원조 기능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의 의뢰가 돼서 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으로 오게 된 거고요. 이제 제가 또는 지금 같게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제 실제 담당자가 되었다, 사례 관리자다. 그리고 지금 의뢰되어 있는 이분은 이제 나의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상담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의뢰가 돼서 온 거를 업무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초기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첫 번째 그분의 개인력, 그다음 가족 사항, 뭐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경제적인 영역, 그다음에 실제 상담을 통해 사정을 하면서 그분의 가계도,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 있는 주변의 생태 체계나 환경에 대한 어떤 사정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영역들,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시는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은 없는지, 또 주변의 지지체계나 지원체계들은 가지고 있는지, 또 본인의 가족력을 통해서 부모와 또 본인 형제분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체계도 안에서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도록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개인력은 첫 번째 남편과 23세에 결혼하셔서 30세에 이혼하였고, 현재는 뭐 이제 이혼하셨으니까 교류가 없다. 그 다음에 30대 후반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시고 두 아들을 낳고 생활하시던 중에 2009년도에 뇌손상으로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되면서 남편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또 많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2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뇌손상으로 인해서 왼쪽에 마비 증상이 있고 오른쪽 팔과 다리 또한 통증을 동반한 떨림 현상이 있어서 손을 사용하시거나 거동 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단독 보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단거리만 가능하다. 집안에서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주 6회 요양보호사로부터 가사 지원, 또 병원 진료에 어떤 도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셔서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등교도 거부하고 또 학교에서 놀림도 받는 것 같고 왕따도 당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례관리사 선생님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사례관리자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에 상담 내용으로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은 이제 친정의 아버님은 1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6개월 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상황이다. 또 친정의 어머님은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고 가끔 클라이언트 집에 방문하여서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 또 어머니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5남매 중 장녀이고 친정집이 너무 어렵고 부모님도 두 분 모두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많아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장녀셨으니까 아마 학교를 가지 않고 아마 일찍 그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로 와서 직장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에 다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의 이혼,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어떤 도움들을 좀 받고 싶었으나 어려움들, 그 다음에 간혹 아이들과 이혼한 남편과의 어떤 만남들을 또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큰아들은 이제 주위에서 ADHD 같다라고 했는데 진찰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고, 둘째는 아무리 봐도 게임 중독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초기 사정 상담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경제적인 영역 부분, 그 다음에 이용자 가족이 가진 현재 자원들,
그 다음에 이용자가 요구하는 주요 욕구들을 사실 그대로 진실을 써놓으셨죠. 여러분들 교재 27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용자 가족이 가진 현재 자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용자의 주요 욕구, 이것이 이제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주로 다루게 될 어떤 문제들이겠죠.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아이들을 제대로 된 치료나 교육, 또 상담을 받게 하고 싶은데 내 말은 안 듣는다. 이번 기회에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누가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로또나 스포츠 복권을 판매하는 일, 복권 판매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게가 마련되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대요. 또 두 번째 욕구는 가게를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두 번째 남편이 내가 쓰러지고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을 가로챘는데 그것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누가 그러는데 소송을 해보라고 했어요. 또 세 번째, 갱년기라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두 아들한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때면 아이들보다 내가 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욕구는 예전에 종합복지관에서 주셨던 김치가 맛있었어요. 아직도 그 맛이 생각나요. 아이들도 잘 먹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용자가 그 초기 상담 때 진술하신 욕구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한 2회기, 길면 한 3회기 정도 상담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이런 그 사례관리자의 종합 의견들을 이제 내셨네요. 실제 상담을 하신, 만약에 제가 초기 상담자였고, 욕구 사정을 그 초기 상담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진 환경들도 파악을 하고, 클라이언트 욕구도 파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제 종합 의견들을 이제 사례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된 거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 이용자의 일상생활 및 자녀 양육 환경 개선, 이용자 및 두 아들의 정서적 안정 도모,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또 아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갱년기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정신과 상담보다는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서 이용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심리, 정서적으로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아들의 경우 중학교 2학년 휴학 상태로 학생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고, 첫째 아들은 ADHD 진단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아들은 게임 중독 상담을 받고 꾸준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은 사례 관리자가 두 아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 본인의 장애 및 주위 환경 등 여러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욕구인 복권 가게 마련 준비 및 소송 준비 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존 자원인 구청의 희망복지 지원단, 또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상담교사, 그리고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의 꾸준한 협력들이 필요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사례관리자가 종합 의견들을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된 욕구 문제라든가 주된 가계도, 생태체계도, 환경도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사례회의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74페이지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계도입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계시고요. 클라이언트가 초기 첫 번째 결혼했던 상대 남성, 60세 남성과 이혼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하신 56세 남성과의 결혼 상태를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혼하셨기 때문에 이혼 기간 1987년부터 94년,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어떤 이런 결혼 기간까지도 표시를 하고, 자녀와의 관계, 자녀 16세, 15세 아이가 있고, 그 관계가 두 가지 선으로 길게 나와 있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여지는 관계는 단절성을 좀 보이고 있다. 타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형제들 52세의 동생, 50세의 여동생, 그 다음에 47세의 남동생과의 관계도 실제 형제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진하게 두 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관계를 좀 잘 맺고 있다. 서로 상호
관계들을 잘 맺고 있지만 47세의 남자 동생과는 굉장히 선이 그려져 있으면 파선으로 그려져 있죠. 관계는 가지고는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그 가계도상에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73세 어머님 생존에 계시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실제 관계는 가지고 있으나 그 관계가 좀 원만하진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긍정적인 연대감을 가진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계도를 꼭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들이 여기 잘 보여주시는 것처럼 메모를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다른 어떤 사례 관리자나 아니면 슈퍼바이저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동료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떻구나 가계 상태 클라이언트의 가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계들은 어떻게 맺어져 있고 어떤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주변과의 연관성은 어떤지를 잘 보실 수 있도록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생태도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태도에도 지난 시간에도 그 발표해 주신 두 분 굉장히 나름 잘 준비하셨고 생태도도 잘 준비해 주셨었는데요. 그렇게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관계되어 있는 주변 많은 자원들과 주변 기관들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협력적인 관계 또는 비협력적인 관계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는 관계라 이런 것들을 주변 어떤 환경과의 어떤 문제점들 잘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관계로 첫 번째 큰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그려서 관계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여동생, 첫째 여동생, 둘째 여동생 서로 첫째 여동생을 한번 볼까요? 클라이언트와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죠.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죠. 첫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서로 관계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둘째 여동생일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일방적인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친정어머니의 관계,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그 다음에 무슨 한방병원 이런 곳에서는 많은 도움들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생태도에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같이 서로 상호 관계를 좀 잘 맺어가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과 큰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좀 주고 계시고 관계를 좀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 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상호작용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초기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과의 관계까지도 또 가계의 관계까지도 다 조사를 하는 과정이 바로 첫 번째 초기 상담의 사전 과정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7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사례 지원 영역별 사정. 아까도 그 사례 관리자의 종합 의견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결혼의 관계, 그다음 아이들 어머니가 이 클라이언트가 아들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과 그 가지고 있는 욕구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신이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되면서 보험금을 가져간 남편에 대한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실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사항목별로 구별을 해서 호소별로 욕구 영역들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건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가족관계, 그다음에 사회관계, 그다음에 법률 및 권익보장에 관한 큰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영역들을 좀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정 결과를 안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욕구 영역별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점수도 매기고, 그래서 이러한 위기도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안전에 관한 부분이었죠. 두 번째가 교육에 관한 부분,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 세 번째가 일상생활에 관한 부분.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의견들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사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정에서의 어떤 논리적인 이론 근거. 여기서는 이제 강점 사정을 했네요. 강점 사정, 강점에 관한 부분, 약점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가족 전체에서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강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강점과 약점들을 비교를 해서 실제 이런 과정에서의 사정을 정확히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동안 공부하셨던 어떤 강점, 기준, 관점의 사정을 좀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ISP, 사정을 통한 ISP, 개별 서비스 개입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아까 그러한 사정 과정에 대한 어떤 결과를 토대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그 다음에 이러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에서의 제공 기관은 누가 할 건지, 기간은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담당자는 누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실제 실천하고 표 그리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입 계획에 있어서는 실제 279페이지 상부에도 보시면 이제 보호자와 담당자 서명하도록, 동의하도록, 이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되어 있는 합의된 목표를 같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도출하고 그 합의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 계획을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 동의를 받는 것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자로서 실천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 이렇게 절차들을 거치고 이렇게 실행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와 어떤 이런 동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그런 절차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개입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죠. 실행의 과정. 실행의 과정이 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점검하고 하는 과정, 점검 및 모니터링 과정. 그리고 이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례 판정 회의, 사례 회의, 뭐 슈퍼비전 회의,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례 판정 회의.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사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 갔는지. 그 다음에 통합 사례 관리, 유관기관. 여기도 이제 다양한 기관들, 뭐 사회복지, 또 시청, 뭐 장기 요양기관, 또 아까도 저 체계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뭐 교회, 건강증진센터, 학교, 병원, 뭐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다른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사례에 대한 회의도 이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끝나면 종결하고 사후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사례관리는 회계년도 보통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연말에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종결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이어서 연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을 이런 통합 사례관리 회의나 내부 사례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어서 차기 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종결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판단이 쓴다라 그러면 일단 사후 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로 확인한다라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그 사후 관리 모임에 나오시도록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어떤 변화 과정들을 겪고 계신지,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대두되거나 발생되는 클라이언트 요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바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통합적인 어떤 사례 관리의 절차 그리고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수업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잘 설명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례 관리 실제를 좀 꼼꼼하게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신다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례관리자가 되셔도 이러한 어떤 충분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역량을 좀 가지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 제9장에 대한 어떤 장애인에 의한 어떤 실제 사례관리를 함께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뵐게요.